네, 안녕하십니까. 저 천용호 국어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뭔가 이렇게 좀 오붓한 다과회 같은 분위기네요. 네, 많이 힘들진 않으신가요? 괜찮으신가요? 네, 최대한 빨리빨리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핵심적인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릴 텐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답은 정해져 있긴 한데요. 학교 정보를 많이 듣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제가 어떻게 대비를 해줄지가 더 궁금하신가요? 아, 그러신가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설명회니까 사실 제가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거고 어떻게 좋은 성적을 만들 거다. 이게 사실 제가 제일 하고 싶은 말이잖아요. 그리고 서울예고는 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뭔가 학교 특징이라고 할 거를 막 장황하게 늘어놓을 게 없어요. 너무 선명한 포인트들이 있어서 그래서 학교 정보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대비시킬지 그거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 띄워져 있는 거랑 그 다음에 받으신 자료랑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 잘 안 보이시면 받으신 자료 차근차근 넘기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저는 그러게요. 잘 안 보이긴 하네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서울예고 안정적 상위권을 위한 시험장 실전 완성 국어 이렇게 타이틀을 잡았는데 사실은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한 입시에서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말을 추상적이지만 압축적으로 담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 설명을 들으시고 나면 아 그럴만하구나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일단은 전제로 깔릴 게 뭐냐면요. 우리 서울예고 아이들 공부 잘하죠. 진짜 괴물 같은 아이들입니다. 이게 예고라고 해서 누군가는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뭔가 일반고보다 못하겠지 이러지만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또 엄청난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입시를 경험해 봤고 본인이 어떻게 견뎌내고 인내해야 되는지를 이미 경험한 아이들이라서 그런 아이들끼리 또 계속 치고받고 인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사실 서울예고는 국어는 내신이 인내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이 일단 뛰어난 괴물 같은 아이들이 모였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험이 대단히 민감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00점 아니면 하나 틀려야 1등급, 두 개 틀리면 3등급, 4등급까지도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험인 거예요. 매번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막 너무 안타깝죠. 특히 학생 앉아 있으면 막 너무 미안해요. 이런 얘기 들으면. 근데 시험이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마도 익히 알고 오시는 학부모님도 많으시지만 이제 2학년, 3학년 정도 올라가면 그런 학부모님들 뵈면 학부모님들 다 그럼요. 뭐 사실 내신에서 2등급이랑 4등급에서 큰 차이가 그렇게 애들 실력적인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죠. 이러면서 되게 나는 알아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끄덕거리십니다. 그만큼 시험이 아주 예민하다는 거. 다시 정리하면 한두 문제 안에서 석차가 매우 크게 갈라지는 시험을 괴물 같은 아이들끼리 싸워서 그 안에서 또 석차 경쟁을 하는 시험이다라는 게 전제로 깔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에서 100점 받았지만 갑자기 기말고사에서 미끄러질 수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한 문제 안에서 많이 싸우기 때문에 한 점수 한 문제의 감점 안에서 많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안정적인 상위권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상위권을 한 번 했다고 해서 계속 상위권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안정적으로 갈 것이냐 이게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뛰어난 애들이기 때문에 준비 다 잘해요. 다 잘합니다. 준비 잘 안 하는 애들은 3등급 후반 4등급 나오는 거예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상위권 애들은 다 준비 잘합니다. 다만 시험을 볼 때 변수가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실전적으로 얼마나 잘 해결할 수 있게 준비시키냐. 이게 또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정도 어떻게 안정적으로 공부할 것이며 어떻게 실전적으로 잘 해결하며 실수가 감점이 없을 것이냐. 여기에 포인트를 두려고 합니다. 제 소개를 안 했는데 저는 이제 잘 안 보이겠지만 내신 국어 강의하고 그다음에 재수생 수능 국어 강의하고 둘 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인데요. 요거는 지금 제가 지난번 예비 합격자반이죠. 11월 달에 합격자 발표 나고 그때 설명회 할 때 그때 넣어놨던 자료긴 한데요. 저는 설명회 자료 매번 새로 만듭니다. 아이들 수업 자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올해 우리 아이들 수업 자료도 작년 거 그대로 쓰지 않고요. 전부 다 싹 고쳐서 어떻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개선하고 그렇게 합니다. 학교 교과 과정 바뀌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아이들 말고 다음에. 그래서 선생님들 새로 교재 만드는 분 거의 없어요. 저는 새로 싹 다 고쳐서 아이들 어떻게든 성적 낼 수 있게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보여드릴 텐데 어찌됐건 다시 돌아오면 지난번에 했던 얘기긴 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얘기라서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이제는 작년 시험이 23년도면 2022년에 비해서 작년 시험은 시험 범위가 70% 범위 정도로 축소됐어요. 그럼 이제 그 얘기만 딱 들으면 표면적으로는 아이들도 학부모님도 다행이다. 부담이 좀 줄어드는구나. 이럴 수 있는데 이따 뒤에 말씀드릴 특징 하나와 함께 더불어서 오히려 모호성이 훨씬 높아졌다.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 준비할 때에 좀 막연하거나 아니면 불규칙성이 커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언제나 시간이죠.
이것도 역시나 서울예고는 시험 문제가 32문제에서 36문제까지 나옵니다. 상당히 많은 시험 문항이고요. 일반적인 학교들이 24문제에서 28문제 내는 거에 비하면 문항수가 되게 많죠. 근데 대체로 한 문제 안에서 종합적으로 여러 정보들을 깔아놓기 때문에 풀이 시간의 압박이 분명히 있어요. 풀이 시간의 압박이 있다는 얘기는 두 가지죠. 시간 안에 다 못 풀거나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실수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경우에는 등급이 바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전을 강조하고 시험장을 강조한 거예요. 준비한 만큼 뽑아내야 성적이 나오는데 준비한 만큼 뽑아내기도 쉽지 않은 그런 시간적인 압박이 있다. 요 점이 하나의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것도 역시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빈칸을 뚫어서 본문에서 어떤 특정 어휘나 어구를 채우라는 형태의 문제. 근데 그것이 학생들 입장에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걸? 약간 이런 느낌 있죠. 핵심어나 주제나 아니면 기본적인 성질이나 개념을 물어볼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안에서 물어보기 때문에 얼마나 꼼꼼하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미리 알고 체험하지 않으면 아이들 입장에서 시험에서 이런 문제를 또 틀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특징입니다. 5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겠네요. 우리 아이들 대단히 뛰어난 아이들이다. 근데 그 안에서의 점수대는 매우 민감하게 나온다. 그 다음에 시험 범위가 축소됐지만 모호성이 높아진다. 시험 시간이 부족하다. 아주 세부적인 내용을 물어본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정리가 돼야 뒤에 말씀드릴 내용들에 대해서 또 이해하고 공감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정리 드린 거고요. 이제 국어 과목 특징입니다. 국어 과목 특징인데 요건 시험이 아니라 과목적인 특징이에요. 나머지들은 그냥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 기준으로 담당 선생님이 시험 범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줄였죠. 그리고 한 개학하고 3주 정도를 자기소개였나 상담을 했습니다. 진도를 안 나가고. 아마 이거는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시험 범위가 그런 이유로 줄기도 했지만 수업을 나가는 방식도 교과서를 기준으로 혹은 특정 프린트를 기준으로 쭉 체계적으로 나가기보다는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라거나 이걸 가르쳐야지 하는 거 위주로 조금 발췌식으로 선택적으로 수업을 나가신 게 있죠. 그러면 그럼 이것만 공부하면 되나 할 수도 있겠지만 국어는 대단히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뭘 모르면 공부할 게 적네? 이것만 하면 되네? 근데 이해는 조금 덜 되는 것 같은데 일단 하자. 그럼 따로따로 단순하게 외우고 그것만 반복하다 보면 실제 시험에서는 그보다는 훨씬 복잡한 것들이 연결돼서 출제가 됩니다. 제가 이쪽에 적어놨지만 수업과 시험의 상관성인데 실제 시험은 수업은 간결하게 얘기하고 골라서 수업하지만 시험 안에서는 훨씬 더 종합적으로 연결해서 자세하게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한 2학기 정도 되면 아이들 그런 얘기 합니다. 너네 필기 좀 가지고 와. 그러면 근데 저희 필기 뭐 별거 없어요. 뭐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뭐 시험은 이거보다 자세하게 내겠죠. 아이들이 알아요. 똘똘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시험의 특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따라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주 적은 학교 자료로, 조금은 선택적으로 파편적으로 찢어져 있는 자료로 이걸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얼마큼 공부해야 될지를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더군다나 고등학교식으로 상위의 공부를 잘하지 못하고 중학교 때처럼 주어진 거 시험 기간 직전에 쭉쭉쭉쭉 외우다시피 공부한 친구들은 분명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대응 방안들, 이런 흐름들을 우리 부모님이 좀 미리 얘기해 주시는 것도 좋고, 저는 이런 걸 엄청 처음부터 강조를 하죠. 그래서 다른 것들 연결고리라거나 나머지 부수적인 것들을 왜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충분히 설명을 해줄 겁니다. 이런 특징들을 아이들이 좀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시험 범위인데요. 시험 범위는 요거 작년 거니까 요거 중요하다 이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매년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한 70%, 한 50%의 정도 뼈대는 유지가 되지만 실제로 시험 범위가 작년이랑 똑같을 리는 없습니다. 특히 지금 보시면 제가 여기 그래프처럼 넣어놨지만 합법 작문 문항이 대단히 많이 출제가 됐거든요. 그랬는데 이렇게 출제된 건 대단히 이례적이고요. 물론 작년에는 화작이 계속 출제되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많이 출제되니까 화작을 열심히 해야 돼요. 화작에서 틀리면 안 돼요. 화작이 중요해요. 이렇게 강조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화작 시험 문제는요. 정말 우리 아이들 그냥 공부 조금 하면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 수준으로, 한 문제 빼고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 수준으로 단순하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상위권을 가르는 변별력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각적으로 그냥 산술적으로 그냥 많이 보인다. 그래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려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뭐 다른 것들이 문항이 뭐 4문제, 5문제 적게 출제됐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거꾸로 적게 출제된 문항 쪽에서 변별력이 갈라지는, 상위권이 갈라지는 그런 특성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상위권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 그 치열한 싸움에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한 점 더, 어떻게 석차를 조금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느냐를 제가 적어놨는데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에는 역시나 너무 자세한 내용이고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다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결국에는 1등급은 어떤 문제 유형이냐, 사실 이거보다는 섬세하게 세부 내용을 얼마나 잘 익히냐, 그 싸움이 제일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제 수업을 들으면서 뭐 1학년이고 2학년이고 뭐 3학년이고 1등급을 받았던 친구들은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익힌 걸 얼마나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수준으로 풀었고요. 저는 본문을 여러 번 보는 게 훨씬 많은 도움이 됐어요. 선생님이 본문을 정리하라고 하고 단권화하라고 하고 주신 자료 가지고 그걸 여러 번 본 게 훨씬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문제를 풀어야 공부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문제를 푼 것들을 가지고 틀려보고 오답하고 그것들을 모아서 따로따로 머릿속에 넣어서 그것들이 내가 공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연결입니다. 그 내용들을 연결하고 지문 안에서 어느 위치에 어떤 근거가 있는지를 머릿속에 넣는 게 중요하죠. 우리 수능 얘기 잠깐 드리자면 수능은 지문이 있고 처음 보는 지문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 지문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죠. 근데 서울예고 시험은 왔다 갔다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미 가르쳐준 지문이고 시간 안에 빨리 풀어야 되기 때문에 지문이 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택지 보고 이게 여기 어디쯤 하고 있으면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지문을 수없이 공부해야 되고요. 굳이 비율을 따지자면 지문의 비율 7, 문제풀이 3, 이 정도 비율로 가도 됩니다. 그래서 지문을 얼마나 익히느냐, 이게 결국 상위권 최종 포인트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문이 익혀져 있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겠죠? 지문이 잘 자세하게 익혀져 있을수록 아까 말씀드린 세부 내용, 빈칸에 대한 기억과 선명도가 훨씬 높을 겁니다. 지문이 확실하다면 선지와 근거의 연결이 뚜렷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것도 적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문입니다. 제가 매년 이걸 그렇게 아이들한테도 얘기하고 학부모님들한테 말씀드려도 정작 이제 막 어떻게 꼼꼼하게 뭘 했습니다, 뭘 했습니다,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보다는 지문을 얼마나 정확하게 많이 자세하게 보냐, 이게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등급하고 1등급이 갈라지는 포인트는 대체로 실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는 서술형 감점입니다. 서울예고는 가끔 고배점 한 8점에서 8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점 정도 되는 고배점 서술형도 종종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감점되지 않는 것. 근데 8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고배점 서술형이 출제될 때는 항목들이 많아요. 그 항목들을 충분히 조건에 맞게끔 쓸 수 있느냐, 이런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등급, 5등급은 그냥 냉정하게 우리 서울예고 시험이면 4등급, 5등급이면 얘가 준비를 덜 했구나, 한 80% 수준까지밖에 안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요 정도로 요약을 하고요. 그럼 이제 저는 어떻게 아이들 대비를 해줄 것이냐, 이건데 그에 앞서서 시험 결과 분석인데요. 요거는 제가 뭐 적어놨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100점에서 98점, 즉 100점 받거나 하나 틀려야 1등급을 좀 기대하는 수준, 하나 틀려도 좀 불안해해야 되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시험이 좀 어렵게 나온다, 그랬을 때가 이제 뭐 한 98점, 요쪽에서 한 95점 내외 정도까지 1등급 컷이 내려는 가지만, 그냥 아이한테 직접적으로 목표를 설정해 주실 때 1등급을 받고 싶다, 100점 받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게 가장 선명한 기준입니다. 하나 이상 틀렸다 그러면 4등급까지 고민해야 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볼 때 저는 서울예고나 뭐 아니면 다른 학교들도 수업을 많이 하잖아요. 수능도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숙명여고라거나 아니면 뭐 경기고라거나 수업들을 여러 학교들이 했는데 그 시험들과 비교해봐도 서울예고 시험이 절대 만만한 시험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도 우리 아이들 점수가 이렇게 높게 나온다는 건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수능 공부도 역시나 우리 아이들 잘합니다. 그래서 이럴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릴수록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시네요. 저도 밝은 얘기만 하고 싶거든요. 우리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하면 성적 잘 나와요, 다 1등급 받을 수 있어요, 이러고 싶은데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고 그런 얘기들만 말씀드리면 사기꾼이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나중에 1등급 받게 해준다면서 막 이렇게 저 째려보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있는 그대로 객관적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힘든 와중에 우리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좀 더 효율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안정적으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 하는 방법,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쪽은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가 하면 일단 첫 번째는 족보의 예언입니다. 우리 서울예고 학교 교과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교들이 선택한 교과서예요. 그래서
정제된 자료만 많이 있다면 아이들에게 좋은 질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요 인근의 많은 학교들 수업도 했었고 서울여고랑 같은 교과서를 다루고 있는 인근의 5개 학교의 모든 기출 문제가 또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쪽에다 그 시험지들을 다 넣을 수는 없어서 임으로 그냥 시험지들을 넣어놨지만 서울예고 2020년부터 2023년도까지 그 전건 의미가 없습니다. 교과서도 달랐고요. 그 기출 문제들에 있는 선택지와 내용들을 뒤에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요게 서울예고 시험 범위에 있는 허생전 지문입니다. 지문의 특정 부분과 그 다음에 시험에 출제됐던 선택지들, 서울예고 선택지들을 연결시켜서 여기에 대한 근거가 요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판단을 하고 싶다면 딴 데서 헤매지 말고 여기에서 찾으면 돼. 이걸로 연결하면 돼를 직관적으로 보여줄 거고요. 따라서 아이들이 문제풀이처럼 기출문제를 그냥 문제 풀면서 이거 중에 하나가 답이야 이게 아니라 요 선택지의 근거는 어느 위치에 있어. 뭘 가지고 판단했을 때 얘가 선명해져. 이거를 가장 빠르고 직관적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도와줄 거예요. 서울예고 기출보다 선명한 게 어디 있겠어요. 참고로 서울예고 기출 구하기는 되게 어려운 거 아시죠? 학교에서 서울예고 기출시험지 뭐 어디다 전달하고 뭐 하면은 뭐 너희 뭐 어떻게 할 거야 엄청 막 무섭게 하기도 하고요. 홈페이지에 잘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간 계속 수업을 해왔기 때문에 아이들 시험지를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요 기출을 지금처럼 아마 몇 안 될 겁니다. 이런 자료 많지 않을 텐데 기출 문제랑 관련돼서 지문과 직관적으로 연결해 주는 것.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부모님 역시 기출이 똑같이 나올까요? 기출만 하면 될까요? 라고 의문 가지실 수 있는데 기출에서 좀 더 확장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근에 있는 그래서 꽤나 상위권 학교라고 하는 그래서 좀 어렵게 출제한다고 하는 그런 학교들의 선택지들까지 모두 넣었습니다. 가리지 않고 모두 넣었고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대부분의 가능성들을 무조건 지문과 연결해서 내 것으로 익히게. 그게 제 수업하는 방식, 애들 주는 자료의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족보의 마지막 한 조각이라고 이제 이름 되게 거창하죠. 네. 근데 요거는 결국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어려운 하나 때문에 혹은 헷갈리는 하나 때문에 아이들 석차가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실하게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특히나 우리 아이들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중학교식 시험과 고등학교식 시험은 달라요. 두 개가. 성질이 다릅니다. 중학교는 암기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훨씬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고등학교 때는 암기가 아니라 선택지의 해석, 선택지에 등장하는 용어의 이해, 그 뉘앙스와 그 의미의 해설 같은 것이 훨씬 크게 작용하거든요. 그걸 소위 말하는 뇌피셜이죠. 선택지를 보면서 내 생각을 집어넣고 뇌피셜을 집어넣어서 적은 범위의 의미 해석을 해야 될 것을 크게 해석한다거나 잘못 해석하면 그때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습들을 미리 시킬 겁니다. 헷갈리는 선택지들만. 그래서 실제 서울예고 1등급 받았던 학생들이 힘들었다고 말하는 선택지, 그 다음에 다른 학교에서도 오답률이 높았던 선택지, 그런 것들만 뽑아서 최대한 헷갈리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그걸 단순하게 경험한다 차원이 아니고요. 그걸 제가 분석을 해주죠. 이 부분은 이래서 이렇고 이때 지문에서 어떤 부분을 근거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야 돼 라고 하는 건데 아마 상위권 아이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올해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 한 조각 요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전풀이 분석인데 사실 이거는 앞선 과정이 잘 되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의 이제 수능적인 모의고사적인 등급이 좀 낮게 나오는 친구들 혹은 처음 보는 것에 당황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떤 포인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줄 거예요. 서울예고 기출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과제로 나가는 문제 중에 헷갈릴 만한 문제, 좋은 문제,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 예를 들어서 한 주에 100문제 정도가 주간 과제로 나간다. 그럼 그 중에 한 좋은 문제 20% 정도? 그 정도를 선별해서 지금처럼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고 선택지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생각을 끌고 와야 되는지를 다 정리해서 줄 겁니다. 그럼 아이들이 어떤 의미 단위로 선지를 끊어야 되고 어떤 근거를 어디서 끌고 와야 되고 내가 여기서 본 말이 있지만 이게 옳지만 이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구나 라고 선지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사실 실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왜곡되지 않게 선지를 분석할 수 있는 힘, 그걸 길러줄 수 있게 할 거고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자료들인데 요거는 자료라기보다는 아이들 과제 검사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과제를 해오면 주간 단위로 과제가 나갈 거고요. 그 주에 과제를 해오면 교교쌤이 다 걷어서
진짜 한 장 한 장 다 넘겨봅니다. 전부 다 한 장씩 넘겨보면서 지금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후기로 다 피드백을 해줘요. 그래서 이 점은 잘했고 여기는 조금 부족한데 이거 보완해야 되고 특히 공부 방법적으로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 여기까지 해보자. 그러면 그 방법들을 잘 받아들이는 친구들은 공부하는 동기부여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잘 써지면 기분 좋아요 이렇게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 과제 점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우리 아이들이 어떤 흐름 속에서 어떻게 반복적으로 정리하면 도움이 될지 흐름도를 좀 적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시험 대비 수업인데 시험 대비 수업은 16일 날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1시 이때 이제 수업이 있을 것이고요. 밑에 있는 내용은 아마 어떤 수업이든 대치동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다 하는 그런 특별하지 않은 내용. 그래서 그냥 넣어놨습니다. 다만 저처럼 무엇인가 선명하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가르칠 거예요.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걸 강조할 필요가 없고요. 뻔하니까. 이제 그런 게 없으면 아이들 뭐 필기 갖다가 하나씩 빈칸 만들어서 꼼꼼하게 해줍니다. 뭐 이런 거 엄청 강조하겠죠. 당연히 저도 해줍니다. 다만 그것이 메인은 아니기 때문에 메인이 아니라서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다 해줄 건데 기본적인 거라서. 네, 그래서 이건 그냥 가볍게 넣어놨고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뒤쪽에 있는 거는 그동안 이제 고득점했던 아이들이 이게 중요해요라고 경험적으로 선배들의 조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넣어놨고요. 나머지 이제 1년 동안 있는 중간중간 제 특강이니까 참고하실 수 있게 이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설명드릴 건 다 드렸고요. 혹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학원 뭐 상담실이든 통해서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자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